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취재팀장 권순우, 줄여서 압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면서 규제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야, 정말 가상자산 시장에는 제도라는 게 없었구나, 보호장치가 너무 미흡했구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립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가상자산 규제가 뭐지? 라고 들어가면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규제를 하다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산업을 짓밟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새싹을 끊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도 들게 합니다. 사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일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 하나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말은 참 예쁜데 실제로 어떤 규제가 나타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자산 관련한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하신 인수위원 법무법인 이재의 주현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디지털 자산 제도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만들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나갈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상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법무법인 이재에서 미국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현철이고요.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가상자산과 NFT 관련해서 제가 전담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경제학을 학부로 해서 전공을 했고 경제학 석사까지 해서 금융 쪽에 관심이 많고요. M&A 변호사와 이제 국제 분쟁 쪽에 이제 근무를 해서, 그리고 특히 금융 분쟁을 많이 했습니다. 17년 정도 그 일을 했고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건 한 3년 정도 됐고요. 네, 그래서 그쪽 NFT와 어느 회사인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NFT와 코인 쪽 근무를 하면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전문위원 중에는 막내로 경제일분과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금융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되게 보수적인 분야잖아요. 네. 근데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좀 어떻게 돼요? 가상자산은 제가 일단 글로벌 금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 국가가 규제가 다른데 그 규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혼합되는 데 대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또 제가 정치외교학 석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외교학 석사와 이제 경제를 공부하면서 금융의 생태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어떻게 혼합되어 가는지 아니면은 매칭이 되어 가는지를 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왔고 가상자산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되고 있을 시기에 가상자산은 규제만 잘 만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겠다, 인류에게 미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가상자산 코인이 한 1,000불 정도로, 비트코인이 1,000불로 떨어졌을 때, 1차 윈터. 네, 1차 윈터 때도 제가 제 페북에도 많이 썼지만은 다시 봄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한 이유가 우리에게 편리성과 효율성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그 이제 다른 이면에는 이제 여러 문제가 도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차차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 관련한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전제를 먼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제라는 게 뭐냐면, 사실 가상자산 얘기할 때 제일 공허한 거 중에 하나가 그게 어디다 쓰냐? 그거 뭐 하려고? 그거 투기한 거 말고 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기다려줬으면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서비스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건 없고 맨날 투기만 했던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얘기는 이 산업을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키우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익숙한 거를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 시대가 지나서 서비스 산업이 커지 않았습니까? 컨설팅 회사도 생겼고 변호사도 생기고 큰 회계법인도 생기는데 그런 서비스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생산직을 하던 사람들은 자동차 만드는 게 최고지,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냐,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산업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인간이 노동자냐 자본가냐 아니면은 소비자냐, 이게 이제
애매해졌어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P2E를 하면 제가 게임을 합니다. 그럼 어렸을 때 게임을 하면 엄마한테 이제 머리 한 대씩 맞아가면서 지금 막아가면서 게임을 그렇죠. 했지만 등짝 한번 예, 짝.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인을 받으면서 제가 게임을 하면 내가 소비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만약에 코인만 발행을 하고 증권이 없으면 제가 자본가인가요? 아니면 노동자인가요? 이게 애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등짝을 때리기가 이제 애매해지는 시대가 됐죠. 네, 분명히 네. 노는 것 같은데 돈 번다 네.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는. 그렇죠. 그 엘빈 토플러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프로슈머의 세계가 온 거죠. 프로덕션도 하고 컨슈머가 되는 거죠. 예. 그 시절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이 더 가속화될 건가? 로봇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로봇가 이제 생산을 대체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뭐 하고 살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놀면서 돈 버는 게 이상한가요? BTS는 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해주고. 아니요, 지금 BTS를 논다고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는 BTS의 피땀 어린 눈물과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이거는 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농담입니다. 맞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BTS가 이제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는 BTS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결국은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놀이거든요. 그쵸. 재미는 예. 자기의 예전의 연애라든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그건 생산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생산성이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놀이라는 게 단순히 인류에게 기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산업화가 되는 세상,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에 그 산업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되면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고 자본가가 됐는데 왜 증권으로 안 되냐? 증권으로 주면 되지.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회사에 기여를 한 사람한테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주식. 있죠. 예. 그런데 뭐 수천 명에게 증권을 발행한다는 게 해서 개별적으로 나눠준다는 게 지금 현실 세계의 법제도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고 혹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돈으로 주면 안 되냐? 그냥 그쵸. 원화로 주면 되지.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특정 플랫폼에 들어가서 쓸 때 원화 계좌를 열어야 되는지 달러 계좌로도 가능한 건지 이런 연동성을 이제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현 규제 아래에서는 코인이 가장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네. 쓸 거냐고 했을 때 사실 뭐 기존에 있는 걸 대체하는 거는 맞죠. 뭔가에 맞죠. 대한 보상을 주는 건데 네, 그 보상을 주는 방식이 현재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현금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 제도적인 네. 문제들을 코인으로 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코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가 이것만 얘기해도 거의 1시간 동안 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전제로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규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 너무 위축시키려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네.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제일 근본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제가 없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다. 아무것도 없는 게 문제죠. 예. 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뭐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치고 예. 사망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딱 그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산업이 생겨났는데 규제가 없다. 그럼 악용이 될 수 있고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없고 이런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사실 제도라는 게 법과 규제라고 하면은 뭔가 억압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가 있는데 도로가 없으면 그렇죠. 어디로 다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규제라는 것이 어느 이제 그 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개념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제도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번 정권에서는 사실 가상자산은 뭐 사귈 수도 있는데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내버려 볼 테니 투자한 사람은 너희 책임하에 투자해라. 우리는 일단 그냥 두고 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거래소를 허가를 해주고
그 자체만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이 가냐면 아 이거 거래해도 되겠구나. 정부가 그래도 좀 들여다보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의 심리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과 예. 투자자가 받아들이는 시그널의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괴리가.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넣었고 그러면서 시총의 55조 다 이제 거래소들 시총을 합하면 55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 그 액수는 증권사를 다 합친 액수보다 큽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일일 거래량이 11조예요. 코인이. 물론 테라 루나 사태 전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럼 증권 거래량이 일일 거래량이 11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거든요. 코스피 정도 규모의 시장이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도를 만들려면은 이게 제가 변호사님보다 훨씬 어리긴 한데 저도 꼰대인지 뭐가 구분이 있어야 뭘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뭔데라는 거를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제도를 만들 때 이 코인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게 좀 어느 정도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팀장님이 저보다 한참 어린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를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보기에는 워낙 동안이시라 이제 그럴 거라고 제가 일단 가정을 하고 일단 자기가 더 어리다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네, 일단 이기셨습니다. 네. 네. 그 코인은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볼 때 뭐 증권형 코인이냐, 유틸리티냐, 아니면 심지어 화폐냐 이런 게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이미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예. 근데 그러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 용도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화폐가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고 제가 코인을 들였는데 군 팀장님이 뭐야 이거 이러고 거절해 버리면은 이거는 익스체인지가 안 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화폐의 첫 번째 요건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했고 두 번째 스토어 오브 발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야 이거 변동성이 심한 상품에 내가 넣어놓으면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쓸 때 코인이 필요해서 쓸 때 값어치가 확 떨어져서 한 20-30% 손해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써?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걸 보면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하고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국가가 통화 정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또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통화 정책을 포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6%인데 통화 정책을 포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부의 통화 정책의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인데요. 일단 네. 그러니까 일단 코인을 봤을 때 증권형이 있을 수 있고 유틸리티가 있을 수 있고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화폐는 일단 배제하자. 네, 그럼 남는 그렇습니다. 게 증권형이랑 유틸리티. 네, 그렇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뭐가 증권이냐? 그럼 이 증권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법제도를 만들면서 일본하고 미국 법제도를 이제 많이 가져왔고 특히 증권거래법은 이제 미국 법을 많이 따라서 했거든요. 그 뭐 미국의 1934년 이제 Securities and Exchange Act 증권거래법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이 착안을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때 이제 살벤스 앤 악슬리 액트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뭐 엔ron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그럼 증권이라는 고민은 코인이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뭐가 증권이야 이 고민을 옛날부터 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사실 증권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은 꼭 코인 내만 적용되는 거는 아닌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뭐 뮤직하우 같은 경우도 얘가 증권인지 아닌지 뭐 조각 투자할 때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증권형이라는 거를 그냥 사실상 정부가 선택하면 증권이고 아니면 아닌 거고만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물을 하나 드리면서 이거 저한테 1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물값을 올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사면서 15만 원이나 이상을 드리겠다 이러면 이게 증권인가요? 아니면은 판매인가요? 와, 훅 들어오셨는데 딱 와닿아요. 이게 증권이라 그러면 종이여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제가 물병을 받더라도 여기다가 일종의 권리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 뭔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어렵죠. 좀 풀어주십시오. 네.
그런데 이 증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타인의 노력에 의해 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물병을 네. 받았을 때 변호사님이 뭔가 노력을 해서 나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생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그냥 뭐 상품의 판매겠죠. 그냥 제가 물병을 드리고 그냥 돈을 받았으면 그냥 판매인데 예. 물병을 드리면서 제가 이 물병의 값어치 제가 이걸 딱 100개만 만드는데 이거 값어치를 엄청 올려가지고 나중에 큰 돈으로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수료 한 10%만 주세요. 이금에 이러면 이제 주식의 요건 중에 증권의 요건 중에 하나에 이제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된다. 예. 이거는 실물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무형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증권이 무엇이냐고 논할 때 꼭 실물이나 뭐 페이퍼, 종이만 된다 이렇게 단정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에 그렇지 않고 증권이라는 논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세 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요. 돈이 풀링이 돼야 됩니다. 돈이 혼합이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물병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이 물병 하나만 딱 샀으면 이건 팀장님 물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증권이 안 되는 거죠. 타인의 노력은 있지만 돈이 안 없죠. 근데 이제 팀장님이 있고 뭐 예를 들어 3%님이 계셔가지고 돈을 제가 모아서 뭐 1,000원이라고 하면 500원 모아서 이걸 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돈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제 돈이 혼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야 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조금 논의하면서 아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의 노력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제가 돈을 넣으면서 기대 이익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이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기대한다는 게 꼭 내가 플러스로 수익률을 낸다 이런 컨셉은 아니고 얼마는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서 돈을 내가 잃어줄게 돈 주세요 이러면은 투자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줄 테니 그게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돈을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수익을 내겠습니다라고 그걸 믿고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증권이라 그러면은 일단 그냥 우리는 흔하게 주식을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좀 넓은 범주에서 증권이라 함은 거기서 아까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의 기대 수익이 생겨야 되고 풀링 내 혼자만의 돈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돈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기대의 이익에 대한 예측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갖췄을 때는 이게 종이가 됐던 물건이 됐던 무형의 디지털 데이터가 됐던 이거는 증권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증권형과 유틸리티를 구분하는 기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이제 코인이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비트코인을 발행을 해서 제가 그렇게 발행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못했지만 그때는 사실 개념도 없었고 잠깐 설렜습니다. 저도요. 뭐 팀장님에게 이런 코인을 만들 텐데 향후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쓸 거고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1,000만 원만 투자해주면 내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코인 하나를 만들어 주겠어.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코인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면 그 행위는 그때까지는 증권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일단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긴 하고 어떤 한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고 채굴을 제가 컨트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채굴의 전체 양을 물론 이제 양을 만드는 공식은 제가 이제 만들 수 있겠으나 채굴을 내가 오늘 100개만 만들지 1000개만 만들지 이런 컨트롤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에 의해서 그냥 익스체인지가 되고 거래만 된다면은 그 형태는 또 유틸리티가 되는 것이거든요. 증권이 아닌. 네, 그때는 이제 기대 수익이라는 게 나를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결과에 통해서 내가 이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치고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고 제가 운영을 해가지고 뭔가 큰 돈을 벌어줄 것이다라는 기대 수익은 없습니다. 타인에 의한 게 없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게 나의 노력, 그래 타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유틸리티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헷갈려지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거부터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증권형과 유틸리티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먼저 얘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증권형으로 이제 간주가 되면 증권거래법에 적용을 받겠죠. 그 이유는 새로운 상품이 아닙니다. 증권은 그냥 증권이거든요. 그냥 디지털 형태의 증권일 뿐이지 증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거래법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증권거래법에 우리가 투자자들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내부자 거래가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시세 조종하면 안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권리가 있죠.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의 뭐 있고, 배당에 대한 권한도 있고, 그렇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증권, 그러니까 이른바 주식이라는 증권에는 그런 게 있죠.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를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증권거래법이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 증권이냐고 판단하는 것이 증권거래법의 적용의 범위를 이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하면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기대 수익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노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제 물을 보고 돈을 넣었고, 뭐 3프로님도 돈을 넣었다고 하면 제가 이 물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것이죠. 공시. 공시.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증권형과 유틸리티를 구분을 일단 해서 증권형으로 보면, 그러니까 증권형으로 보면 그냥 주식하고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에서 증권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 중에 예. 코인의 이제 편리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완충하는 기간을 가져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 증권형으로 인정받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으면 규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뭔가 디지털 자산 관련한 규제를 만들 때 증권형과 아닌 걸로 구분을 한 다음에 증권형을 그대로 자본시장법에 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항들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인이 여러 정보를 주는 것이 과연 무슨 손해가 입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공시의 의무 같은 경우는 큰 문제. 그리고 내부자 정보 이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도 투자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전 잘 모르겠고. 그럼 어느 부분에서 그런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어디에서 나온지 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하다못해 상장을 할 때도 증권으로 상장을 하려 그러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 증권 신고서 제출해야 되고 주관사 거쳐야 되고 거기에 뭐 IR을 뭐 몇 번을 하라는 등 이런 규제들이 축축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코인 이게 제가 주장하는 시간은 아닌데 코인에서 조금 제가 얄밉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을 팔고 나서 그 프로젝트들이 책임감 없이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사실 주식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의결권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그 발행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의무를 코인한테 또 다 부담하라 그러면 또 미래를 저해한다고 또 그런 부분은 있어요. 네. 상장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 투자 설명서에는 어떤 정도의 수준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냐, 그리고 IR은 몇 번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코인의 편리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절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백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거는 누가 봐도 좀 심하죠. 투자 설명서에 준하는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서와 투자 설명서 안에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밸런스를 지켜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샌드박스를 좀 적용하면서 이제 향후 이 시장이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충분한지, 이 정도로 투자자 보호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코인의 그 성격들을 좀 보고 기본적으로 형식들에 갖추는 것은 시키되 여기서 증권형의 유틸리티냐 구분해서 증권형의 성격이 있다면 좀 더 깐깐하게 보면서도 주식으로 완전히 적용할 경우에 생겨나는 규제들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선의 뭔가 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발행인들에 비해서 약자로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보는 발행인한테 다가 있고 투자자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밤에 와서 잠깐 한 30분 리서치하고 1시간 리서치하고 잘 되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는 게 전부고, 심지어 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사시고 증권도 사시는데 종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행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는지는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지 않았다면은 규제 당국에 나서서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증권형이 아니라 유틸리티 코인으로 적용되면은 그거보다는 좀 느슨한 규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유틸리티 코인은 규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게임 아이템도 매매되는 수준의 이제 일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금융위에서 뭐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딱히 이렇게 유심히 규제해야 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유틸리티 코인이 되면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거래할 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형 코인으로 구분된 거를 좀 더 깐깐하게 볼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거래소에서 이것도 유틸리티 코인이라고 거래하면서 또 공지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거는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가격 변동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분류를 해놓고 네. 나면 유틸리티 코인에 대해서는 굳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가능성이 높다. 안 쓰겠죠. 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내가 뭐 어떤 뭐 게임을 하는데 편리하다 이 코인이 있어서 익스체인지하는데 편리하다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지 돈을 버는 목적으로 돈이 벌린다는 수익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증권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증권형 코인을 구분하는 순간 여기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 되고 그 나머지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코인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여기에 별 관심을 안 두게 될 것이다. 옥석가리기가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요새 그 규제 얘기를 할 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이 뭐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안 만들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변명이랄까? 이게 코인을 우리나라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까 국경이 없이 거래가 되는데 사실 거기서 보면은 미국에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뭔가 미국 정부의 포지션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제도를 만들었다가 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규제 또 만들어서 우리를 또 억압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올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지금부터 정책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좀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좀 어떠세요? 제도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0월에 행정명령을 낸다라고 예측을 하면 우리도 그 사전에 어느 방향성 정도나 혹은 구체적인 안 정도는 가지고 가야지 그때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또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근간을 유지했던 여러 금융법들이 혼합이 돼서 나오는 거라서 이게 절대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쪽에서 또 유연하게 또 대응할 수 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저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현금을 갖다 집어넣고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그 통로가 거래소잖아요. 근데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진짜 연간 거의 수조 원을 벌면서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지금 사실 뭐 거래소라는 데를 막연하게 믿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둘러싸고는 역시나 규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한 규제는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는 일단 증권형 코인들을 저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그 증권형 코인들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별도의 뭐 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 것인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새로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죠. 증권형 코인에 한해서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거래소에게 유통을 하게 한다면 첫째로는 예상충이 되는 일을 금지시켜야겠죠. 뭐 리딩방에 투자를 한다던가 거래소가 리딩방에 그다음에 뭐 발행인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P2E 회사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가 책임을 지고 일단 발행인 자체에도 의무를 부과하겠지만 거래소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를 해서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가 아까 전에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사실 좀 예민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를 아까 별도의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에게 의무를 좀 더 부과할 수도 있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 사실 그 별도의 거래소를 만들게 되는 부분이 현재 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증권형 거래소가 증권형 토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증권형 토큰은 이쪽에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유틸리티 코인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이미 거래하고 있는 거를 이제 뺏을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예.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들어도 아마 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거래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겠죠. 다만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용이하게 지금 한국 거래소처럼 예. 독점 기업으로 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래소들이 자기들이 거래 그 규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아니 법안이 잘 만들어져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소들이 자율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범 안에서 잘 증권형 코인을 거래하도록 독려해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뭐 그 리딩방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거래소는 이제 코인 거래소는 기능이 좀 너무 통합적으로 돼 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아요. 상장 심사도 자기가 하고 상장을 올리기도 자기가 하고 공시도 자기가 하고 거기 뭐 마켓 메이킹이라는 일종의 거래도 대신 해주고 네. 여기에 예탁 결제 업무도 자기가 하고 시장 감시 업무도 자기가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아무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래소의 기능적인 측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거래소가 일련의 가상자산 시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독점적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상장으로 예를 들자면 상장을 많이 시킬수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쵸. 이왕이면 상장하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러면은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동기유발이 상장하는 데 있는데 적정하고 한 코인들만 상장시킬까요, 과연? 일단은 시키고 봐야 되겠죠. 시키고 인센티브만 따라가면. 보겠죠. 예, 예. 네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적정한 규제가 없으면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업자들은 돈을 그쵸. 버는 게 목적이기 예, 때문에 예. 가상자산 거래소를 뭐 문제가 있다라고 꼭 가상자산 거래소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돈 상업 수단의 목적으로 쓸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심사 공익적인 목적으로 있는 여러 일들은 별도의 기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분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분리할 것인지는 정부에서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하게 될 거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MM이라는 그 행위는 전 잘 마켓 메이킹이라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인위적으로 마켓 메이킹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시세 조작이죠. 네. 예.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할 때 주관사가 나서가지고 뭐 어디 투자증권 뭐 나서서 그거를 다른 데다가 판매하는 행위는 블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여기 왜냐면 기관 투자자가 전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MM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켓 메이킹이라는 거는 거래소가 이렇게 투자자들끼리 거래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직접 거래를 해주는 부분들.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다른 회사가 됐든 누군가가 참여를 해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그거 자체가 이제 조작이죠.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 ICO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ICO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왜 코인 거래소에는 코인이 있지? 이거 다 싱가포르에서 ICO 해서 들여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블록체인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기반이 되는 코인을 먼저 팔고 시작해야 되니까 돈도 네. 거기서 버는 거고. 네. 근데 우리나라 ICO가 금지되어 있긴 한데 그 ICO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좀 어떤 쟁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정화제에 넣은 게 그게 ICO보다는 IEO를 하자는 거고요.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고 해서 거래소 내부에 이제 상장 심사 기관을 두고 이제 하자는 것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악용을 꼭 한다는 건 아니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IEO 안에는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어떤 회사를 어떤 코인을 상장을 시킬지를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EO 형식으로. 네, IEO 형식입니다.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 그래서 exchange는 여기는 거래소 exchange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책임하에 상장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조건들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참여를 해야 같이 된다. 참여해야 되겠죠. 네. 저는 IEO가 조금 겁나는 게 저는 거래소 기능이 너무 통합돼 있다라는 게 좀 두렵고. 맞습니다. 근데 거기 IEO까지 해버리면 거래소의 기능이 더 생기는 건데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래소가 자의적인 판단하에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만큼의 지금은 같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희라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 하에서 그리고 공익적인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IEO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거래소가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 심사하는 조직은 독립적이고 약간 공적인 요소가 있는 조직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같은 게 만들어진다면은 그건 이제 정부의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상장 실제 심사 위원회처럼 운영되는 게 IEO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던 게 그 가상자산 제도가 어떻게 구현이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코인 중에서 증권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를 거래하는 거래소 제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자자 보호 관련한 제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입안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공시와 발행인의 투자 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적시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요건이 갖춰진다면 정보 공개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든지 혹은 시장 시세 감시. 조종이라든지 시장 감시가 충분히 된다면 그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물론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할까 지금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부분은 워낙 급변하는 성격이 있어서 이거를 법규로 하는 것보단 자율 규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자율 규제와 법적 규제는 좀 어떤 부분들을 두고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율 규제라는 게 말은 좋은데 자율 규제가 만약에 가능했다면 규제가 잘 됐어야 되죠. 지난 5년 동안. 근데 우리가 아는 규제가 뭐가 있나요? 없죠. 별로 거의 없다고 전무하다고 봐도 되고, 물론 거래소가 각고의 본인들의 노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율 규제라는 거는 규제를 안 하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시급히 규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관련한 제도를 이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제도를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라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좀 더 보호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좀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 제도 만들어서 육성을 할 때 기대되는 효과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특정 가상 자산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발행인의 의무 중에 투자 설명서에 적시할 내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시의 정보가 늘어나고, 회계범위 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분기별마다 회계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이러면 이 코인을 운영하는 회사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사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데 근거가 되는 정보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자자가 저는 투자자가 보고 판단할 정보가 많아지면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소위 그 투자와 투기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는 투기다 그러고 부동산은 어디 사면 투기다 그러고 어디서 사면 투자를 했다 그러고,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짓나요? 저는 특별히 그거를 구분해서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부분이 저는 투자로 좀 봐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지나치게 낮거나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투기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 가능성이 생기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가 거의 전무합니다. 뭘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투기가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특정 코인을 눌러보고 정보를 눌러보면 한
15줄도 양의 정보가 전부거든요. 거의 대부분 거 차트 보고 투자하죠. 그러면은 차트 그러면 이게 무슨 헤지 펀드나 쓰는 기법인데 그게 차트 기법이라는 거가 일반인들이 하기 참 어려운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법이고 헤지 펀드 월가에 있는 헤지 펀드가 쓰는 기법인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그래도 돈을 넣었다는 건 이분들이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꼭 이 거래소가 아니라 어디 무슨 그쵸. 카톡 창이라든지 뭐 어디 루머라든지 누구의 권유에서 샀다든지 이런 부정확한 정보를 시장에서 접하고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진짜 이게 제도화돼서 증권형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하게 되면 증권형으로 거래가 많이 몰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증권형이라는 거는 수익이 기대가 가능해지니까 그 수익이 기대가 가능해진 만큼 정보 공개가 늘기 때문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유틸리티 코인한테는 자유를 주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좀 떨어질 거고 증권형 같은 경우는 규제를 받게 되겠지만 그만큼 더 많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신뢰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틸리티 코인은 수익의 기대치보다는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쓰니까 수수료를 내긴 내겠죠. 왜냐면 그 수수료를 내고도 내가 이걸 소유해서 어떤 게임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 이런 요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익스체인지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돈을 벌겠다 이런 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장이 좀 작아질 수 있겠, 훨씬 작아질 수는 있겠죠. 유틸리티 코인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귀한 분 모셔가지고 좀 솔직하게 좀 여쭤보는 건데, 근데 오랫동안 가상자산 시장을 보시면서 이게 많은 분들은 아직도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을 우리가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배관시하는 측면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 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뭐 기대하시는지 전망하시는지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저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산업이 변화하면서 적극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P2E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만약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지금 생겼다. 이러면은 내가 사업자다. 이러면 페이스북에 제가 사진을 업로드할 때 그때마다 코인을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좋아요 몇 번 받으려고 그 사진을 심지어 40, 50대는 잘 안 하거든요. 페이스북을 이제 뭐 기성 좀 60, 70대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더 투자도 되고 소비도 되고 노동도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마다 코인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인스타그램의 회사가 별도의 증권을 발행하지 않아요. 코인이 증권이 되는 거죠. 그랬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이른바 웹3의 개념 프로토콜 이코노미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이런 서비스들이 좀 나와서 소비자들이 체감을 해야 이 코인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이제 저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제 나이 또래는 제가 이제 팀장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는 제페토에 들어가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변호사들 만나가지고 저녁에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보면 제페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들어는 봤어도 써보진 않았다. 우리 애가 하던데. 그렇죠. 저희 애가 하는데. 근데 애들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하지 못했다는 거는 우리에게 왜곡된 시각을 주는데 생각보다 메타버스 시장은 가까이 와 있고 이미 수억의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놀고 있고 코인이 애니모카 브랜드는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코인으로 여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지 못했다는 거는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 산업은 커지고 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은 좀 그 디지털 자산 규제와 그걸 통해서 구현하려 그러는 밑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그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는 그런 코인을 배제하고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코인을 가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증권형
중심으로 육성을 하게 되는 거고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식으로 일단 코인을 1차적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의 경우에는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들, 뭐 공시가 될 수도 있고 시장 감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는 방향.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없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적으로 감시 감독을 하면서 좀 그 이해상충 없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잘 도입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님이 금융계 BTS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가상자산은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가능성을 주는 게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플랫폼 사업 그러면은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이런 거는 영어가 돼야 됐거든요. 영어가 안 되면 세계에 통용되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그 서비스를 출시한들 세계에 먹힐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디지털 자산은 그냥 숫자 아닙니까? 이 시장은 우리가 제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육성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가 톱니바퀴처럼 이제 맞물렸을 때 한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선진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또 옥석 가리기가 잘 안 됐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걸 국정과제로 강력하게 제도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뭔가 누려보지 못한 서비스 그리고 워낙 원사이드하게 발행자가 뭐 솔직히 페이스북만 돈 벌었지 저는 좋아요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요. 물론 좋아요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 좋아요 많이 받는 분들은 부럽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코인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시청자분들을 포함을 해서 그리고 부팀장님이나 저나 좀 큰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따봉 부자는 의미가 없지만 코인 부자는 진짜 부자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그냥 미래산업이라고 투기적으로 거래되는 거를 방치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전에는 청년 세대들의 사다리를 끊는다 이런 식의 인식들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가 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정말 건전하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되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자산 제도 관련한 얘기를 그 법무법인 이재의 주현철 변호사님, 이번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를 함께 만드셨던 주현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